근데 나는 두 반을 담당을 하는데 25명씩인 거야. 근데 어느 날 28명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막 화가 나는 거야. 왜냐면 담임들은 계속 전화를 해야 되는데 어떤 선생님은 두 반을 했는데 20명밖에 안 돼. 근데 나는 28명씩 해서 두 반을 하려니까 미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막 짜증내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애들이 막 종이로 꽃을 접고 막 그 깨알 같은 편지를 써가지고 선생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전화번호를 왜? 그랬더니 저희 아빠가 직장을 잃어서 식구들이 다 같이 시골로 내려간대요. 나중에 아빠가 다시 직장을 얻으면 다시 서울에 와서 학원을 다닐 때 선생님 있는 학원에 다니고 싶어서 전화번호를 달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내가 아버지가 그러셨구나 해서 그냥 처음에 혼자 그런 줄 알았어. 그리고 전화번호 알려줬어요. 걔 돌아오지 못했어.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런 애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렇게 다른 선생님들한테 구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학원을 다니던 애들이 이제 못 나오게 되는 거야. 하나, 둘. 그렇게 애들이 떠나가는 걸 보면 이게 뭔 일이니?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그래서 내가 IMF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야. 씨발 이거 뭔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면서 떠나갔던 애들 내 전화번호를 적어서 달달달달 떨면서 울며불며 갔던 그 애들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려고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려고 내가 현실에 눈을 감았더니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 뒤로는 정치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않았어. 내가 98년 이후로 98년부터 지금까지 나는 정치에 대해서 한시도 관심을 끊지 않았어. 매일 아침 라디오를 들으면서 뉴스를 듣고 이 정치의 흐름을 보면서 그때부터 나는 주인이 됐던 것 같아. 그 전에는 젊은이의 패기로 민주화 운동하다가 김영삼이 되는 걸 보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다 필요 없어. 그러면서 세상을 떠났지만 세상에 대한 관심을 끊었지만 나한테 그렇게 자식처럼 귀했던 아이들이 울며 불며 내 학원을 떠나갈 때 그때 내가 이거는 내 잘못이다. 그때 내가 애들한테 미안하다 그랬어요. 미안해. 이거 선생님 잘못이야. 선생님이 그 세상에 관심을 끊어서 일이 이렇게 됐어. 그리고 내가 그 애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난 98년도에 세상 바뀐 거야. 내가 인생이 바뀌었고 삶의 태도가 바뀌었고 그래서 98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많이 변했어요. 2007년에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2007년 이전에는 대한민국에 1인 미디어라는 게 없었어요. 1인 무슨 시사방송이라는 게 없었다고. 그런데 혼자서 하는 이 얼굴 다 공개하고 집에서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아줌마 방송 없었어. 내가 맨 처음에 그런 걸 만들었고 나는 물론 이제 그 전에 2002년 라디오 21 이런 게 있었다는데 난 그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고 내가 이제 1인 미디어로 이 시사를 다루기 시작을 했고 처음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투표를 얘기하면요 나한테 미친년이라 그랬어요. 아프리카에서 왜 여기 와갖고 정치질이냐 막 이러면서 무슨 투표는 나발 민주주의는 나발 무슨 1970년대 사세요? 막 이러면서 막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딱 1년 만에 2008년에 사람들이 민주주의 노래를 부르더라고. 2009년, 2010년, 11년, 12년, 13년, 14년까지 오는 과정에서 많이 변했어. 예. 세상이 진짜 많이 변했어요. 무엇보다 세월호 전후로 국민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어. 네. 이 세월호 사건이 사실 우리 사회의 모든 골문 문제가 고름이 터진 거야. 골마 터진 사건이 세월호야. 무능한 정치인, 부패한 경제인, 그리고 거기서 콩고물을 먹었던 나쁜 새끼들, 그리고 그런 줄 모르고 순종했던 국민. 예. 그랬잖아요. 무능한 정치인과 부패한 경제인들이 만든 잘못된 나라에서 마치 영화
매트릭스. 영화 매트릭스에 보면, 예. 영화 매트릭스에 보면 그 주인공이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게 모두 현실이 아니었잖아. 빨간 약과 파란 약 중에서 그 진실을 아는 약을 먹고 난 다음에 자신의 실체를 파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국민이 세월호 이전에 그 매트릭스에 나오는 그 상황이었어. 빨간 약, 파란 약을 먹기 전 바로 그 상황이었던 거야. 이 부패한 정치인, 무능한 정치인과 부패한 경제인들이 만들어낸 환상을 그게 현실인 줄 믿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야. 그러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왔지. 그들에게 피 빨아먹히는 세상인 줄 모르고 살아온 거야. 그러다가 세월호를 통해서 진실을 봐버린 거야. 예. 진실을 봐버렸고, 이 진실을 알게 된 이 착한 백성이 이제 자가 발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난 대한민국을 정말 이 세월호 전후로 나는 나누게 될 거라고 봐. 이번 사건, 내가 이제 여러 큰 사건을 다뤄봤는데, 이번 사건이 누구를 깨나게 했느냐. 그 전에는 어떤 이렇게 소위 이제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령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진보적인 사람들을 깨우는 사건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가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을 깨우는 사건이었어. 그러면서 이제 막 2010년에 그 지방선거부터 막 관심을 갖고 막 변화 왔단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월호 사건은 누구를 깨우쳤냐? 착하고 순종적인 사람들을 깨우친 거야. 이 착하고 순종적인 사람들은 누구 편도 들지 않고 에이 정치인 다 똑같아. 그러면서 자기 일만 열심히 했던 착하고 순종적인 국민들이 죄 없는 아이들이 때로 죽는 걸 보면서, 그리고 죄 없는 아이들이 수장된 상황에 전원 구조라는 생방송 오보가 나는 걸 보면서 이 착하고 순종적인 국민들이 깨난 거예요. 그쵸? 그 맞는 거 같지? 왜 세월호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바뀔 수밖에 없냐 하면, 이번 사건이 누구를 깨웠냐? 그 진보적인 사람을 깨운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깨어나 있었어. 누구를 깨우쳤냐? 가운데에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싸우지 말자. 착하게 살자라고 생각했던, 협조하면서 순종하면서 착하게 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깨어난 거야. 이게 무슨 일이니? 왜 저 아이들이 죽은 거니? 정말 죽은 거니? 전원 구조라며. 단원고 학생들은 대부분 살았다며. 그런데 정말 애들 200 몇십 명이 죽은 거야? 국민 300명이 죽은 거야? 그런데 죽어가는 과정에서 가만히 있어라. 진짜 그런 거야? 가만히 있어라는 소리를 영상에서 듣고 애들이 막 깔깔거리면서 야 이러다 우리 죽는 거냐? 웃다가 가만히 있어라 하니까 네! 그랬던 아이들이 정말 죽은 걸 본 거야. 네! 라고 대답했던 그 아이들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 라이터를 켜란가? 그 영화 보셨어요? 라이터를 켜라라는 영화에 보면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맡은 역할이 있어. 굉장히 착하고 평화주의적인, 그리고 순종적인 소시민이 있었어. 근데 이 소시민이 나중에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이 상황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얘가 막 확 변하는 장면이 나와. 도대체 왜? 이러면서 이렇게 확 변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번 세월호 사건이 누구를 건드렸냐? 착하고 순종적인 소시민을 깨운 거야. 힘 있는 놈들끼리 그러는 거지 뭐. 야 이제 술이나 마셔. 아유 몰라. 그냥 우리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돼. 열심히 그냥 내일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좋은 세상 와. 이렇게 살았던 착한 그 소시민들이 이건 아니잖아. 이거는 정말 아니잖아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착한 소시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야. 그 사람들이 깨어나서 세월호 때문에도 기가 막혔어. 근데 막 박근혜가 줄줄 우니까 또 마음이 흔들린 거야. 이게 정쟁이겠지? 이러면서 그래도 이 박근혜가 대통령인데 그래도 한 번만 더 도와줘야 되나? 막 이러면서 고민했단 말이야.
고민하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치렀는데 문창극과 이 지금 막 맥주병 민정수석 논문 절도, 제자의 돈 연구비 절도 이런 걸 보면서 그 착한 소시민들이 놀래버린 거야. 진짜 이건 아니잖아. 우리나라가 이 수준이었어? 어? 정말로 이 수준이었어? 그러면서 이제 깨어나는 거죠. 예.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문제 2가지가 오늘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런 인물이 어떻게 교육수장이 될 수 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 파문에 가려져 있지만 다른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과거 차떼기 돈뭉치 전달자였던 국정원장의 맥주병으로 기자 머리를 내리친 민정수석, 그리고 음주운전 장관까지 한마디로 비리 의혹 백화점입니다. 김희주 PD가 주요 의혹들을 정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유기용 의원은 오늘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다른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을 단독 연구 실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논문 작성과 연구 용역 수행 등 4건이 공동 성과였지만 한국연구업적 통합정보 KRI에는 김 후보자 혼자 한 것으로 기재했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경향신문은 오늘 김 후보자가 2차례에 걸쳐 제자의 박사 논문을 요약해 본인의 논문으로 발표하고 모두 1,000만 원의 연구비를 받아 챙겼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미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박홍근 민주연합 의원은 김 후보자의 2002년 6월 발표 논문이 제자 정모 씨가 4개월 전 작성한 석사 학위 논문과 제목과 내용에서 상당 부분 같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지만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도 김명수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제자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등재해 연구 성과를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교육을 책임지는 최고위 공직자가 되기엔 부끄러운 의혹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논문 중복 게재, 이른바 자기 표절 의심이 제기됐습니다. 정 후보자가 2006년 학술지, 법과 사회에 발표한 논문 탄핵제도와 헌법 디자인은 한 해 전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자신의 논문 탄핵 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 결정권과 내용과 문장의 상당 부분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지난해 5월 선주협회가 상당한 비용을 지원한 외유성 시찰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선주협회는 세월호 침몰 사고 후 해운업계 전반의 비리와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일자 김희정 의원은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명단에서 이름을 빼야 했습니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지난 1996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항의하는 장면을 MBC가 보도하자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올해 2월 아리랑TV 사장으로 임명될 때도 대선 공신 낙하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2011년 기업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프레시안이 보도했습니다. 정말. 이 내정자는 또 2004년 학술지 학술정책연구에 발표한 자신의 학술기사 중 일부를 박사 논문에 출처 표시 없이 옮겨 쓴 것으로 드러나 자기 표절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97년 안기부 2차장을 지내면서 안기부 대선 북풍 조작의 주요 배우로 지목됐고 2002년 대선 때는 기업들로부터 불법 모금한 5억 원을 이인재 당시 자민련 총재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2009년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치를 당시 고액 후원금과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김영한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에 대해서는 1991년 검사 시절
술자리에 함께한 한 중앙일간지 기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일이 있다고 미디어 오늘이 보도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모으기도 힘들 것 같아. 그치? 아니, 일부러 무슨 왜 그런 거 있잖아. 이상한 정치인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이벤트를 열어서, 막 이렇게 어느 기간 동안에 이렇게 프랜카드 걸고 막 홍보를 해가지고 이상한 사람들만 전부 다 모이게 해갖고 이제 기네스북에 올리자 이렇게 하면서 이상한 사람 모아가지고 이제 올리는 그런 행사한 것 마냥, 그치? 아니, 난 솔직히 이명박 때 2010년이 이랬어. 이명박 때 2010년에 타진녀 열풍이 불었을 때가 이때였다고. 그랬다고, 그때도. 6명의 장관 후보가 개판이었어요. 뭐 탈세, 논문 표절, 주민등록법 위반, 그런 사람들이었어. 근데 이 정도는 아니었어. 제자 논문 가로채기, 그때 다 자기 것 이렇게 옮겨 쓰고 이런 거였지. 그치. 이명박 때는 그때도 이제 주로 탈세가 많았어. 걔네들은 부자들이라. 그래가지고 주로 탈세에 주민등록법 위반하고,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주소지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그런 짓거리. 그 다음에 지네 자식은 폐하군에서 학교 보내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병역 비리. 이런 게 좀 많았어. 이명박 때는. 근데 그거로도 국민들이 그러니까 위장 전입 이런 거. 막 화가 나가지고 위장 전입이 주민등록법 위반이에요. 다 내쫓았단 말이야. 막 잘라냈단 말이야. 그때 6명 중에 5명이 잘렸어. 근데, 와, 진짜 박근혜 정부는 클래스가 달라. 이명박 때 탈세, 부동산 투기, 이렇게 자기 논문 표절, 그리고 주민등록법 위반, 이 정도는 박근혜 정부의 맥주병, 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심지어 제자 연구비 가로채기, 한 편이 아니라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8편. 와! 박근혜 정부, 클래스가 달라, 클래스가. 그냥 박근혜 정부에서 딱 보니까, 그때 이명박 때 잘릴 애들은 보니까 양반이었네. 그지? 이게 지금 보니까, 이명박 때 장관들은, 여기 지금 박근혜 정부의 장관 후보들하고 비교해보니까, 아유, 그게 순둥이였구만. 맥주병 딱! 음주운전 현장 소란 딱! 제자 논문 훔치기! 가로채기지. 연구비 뺏기! 와, 역시 이게 그냥 박근혜 정부는 그냥 차원이 틀려, 차원이. 야, 이 막장, 개막장? 조폭 같아. 그죠? 옛날에 노무현 때는 위장 전입 하나만 있어도 장관 잘랐잖아. 총리 자르고. 그죠?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위장 전입 한 건만 있어도 장관 자르고, 자기 논문 이렇게 표시 안 하고 중복 게재했다고 교육부 장관 자르고, 부동산 투기했다고 총리 후보 자르고 막 그랬었어. 한 건씩만 걸려도요, 전부 다 낙방했어요. 근데 이명박 때는 그게 기본이더라고.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주민등록법 위반, 요게 기본에 탈세, 이것까지 옵션이 있어야 이명박이 장관 후보로 골라준다. 탈세, 그 다음에 주민등록법 위반, 논문 표절, 그리고 부동산 투기, 4가지를 해야 장관 후보가 되는, 그게 이제 이명박 때였어. 근데 박근혜 때는 그 정도로 끝이 아니야. 폭력 전과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 폭력 전과, 그러니까 절도죄나 음주운전이나 맥주병 정도는 돼야지 와, 이게 진짜, 와. 근데 난 진짜 여러분, 내가 미안한데, 내가 이제 박근혜가 되면
국민들이 박근혜 실체는 알 거라는 것까지 예언했지만 박근혜 실체가 이런 줄 몰랐어. 내가 박근혜에 대한 환상을 깨게 될 거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박근혜의 실체가 진짜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예. 여러분은 아셨나요? 여러분들은 박근혜의 사람들의 수준이 정말 이 정도일 거라고 예측한 분 계세요? 정말 진짜 이런 수준일 거라고 다 완전하게 예측한 사람 있었어? 나랑 비슷한 사람. 박근혜가 문제가 있긴 있을 거다 했지만,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박근혜를 믿었던 사람이고, 박근혜가 문제가 있겠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손. 박근혜가 문제가 있을 거란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손. 이제 아까 손든 사람들은 박근혜를 믿었고, 박근혜가 웬만큼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래가지고 놀란 사람들이고, 지금 이 사람들은 박근혜가 못할 거라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못할 줄은 몰랐던 사람들. 자, 고위공직자 낙마 사례. 예, 이런 기사가 들어왔어요. 장상 국무총리 후보자, 경기도 양주의 부동산 보유 투기 논란으로 총리 후보 지명을 철회당했어요. 자녀 국적 포기 및 건강보험 수혜 논란. 야, 노무현 때는 이런 걸로도 총리 낙마했어. 자녀 국적 포기? 야, 박근혜 정부의 15명 고위 관료 중에 16명의 애들이 국적 포기야. 국사편찬위원장 자식도 국적 포기했잖아. 멀쩡하게, 우리 애가 한국에 적응을 못해서 뻥치면서. 노무현 때, 김대중 정부 때구나, 이건. 김대중 정부 때는 이런 걸로도 총리 후보가 낙마했어. 부동산 보유했다고. 투기 논란이라고. 그 다음에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가 토지 5곳 건물 3채 등 토지 5개 건물 3채 있다고. 부동산 보유 투기 논란. 회사 예금 담보 대출 논란. 자녀 전학 위한 위장 전입. 이런 걸로 낙마했어, 낙마. 이런 걸로요. 그래서 이 사람들 총리 못했어.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명박 때 여자 장관 후보가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44채였어. 그래갖고 도대체 그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왜 그렇게 많이 샀냐? 했더니 자기는 땅을 사랑했을 뿐이라고. 자기는 땅을 사랑했을 뿐이다. 암 검사했는데 암이 아니라고 신랑이 선물로 하나 사주고 44채. 이 사람 봐봐. 토지 5개, 건물 3채 부동산 소유해갖고 총리 낙마. 그 다음 노무현 정부 때 감사원장 후보 윤성식. 노무현 대통령 선거 캠프와 인수위에 참여했다는 전력으로 감사원 독립성이 훼손된다. 코드 인사 논란으로 낙마. 지금 박근혜 정부의 방송통신위원장 봐봐.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가 노무현 대통령 선거 캠프와 인수위에 참여했다는 전력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코드 인사라고 낙마. 방통위원장 봐봐.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근혜 선거 캠프 출신. 인수위. 거기다 대한교과서 저자. 근데 박근혜가 딱 임명했잖아. 다르지? 또 볼까요? 이기준 교육부총리. 서울대 총장 판공비 과다 사용. 서울대 총장 시절에 판공비를 조금 더 많이 써서 낙마. 그 다음에 세금 탈루했다. 세금 탈루하고 그 판공비 많이 썼다고 낙마. 그때는요, 정말 다른 게 다 멀쩡해도 그때 아마 세금 탈루도 좀 늦게 냈든가 그런 거야. 그걸로 낙마했어, 이 사람. 이명박 때는 전부 다 늦게 냈는데 세금 냈지 않았냐 이러면서 버텼죠. 이현재,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그래갖고 사퇴. 그 다음에,
강동석 건교부 장관도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사퇴. 김병준 논문 표절 및 중복 게재 자기 논문. 그래서 그 사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는 헌법재판관 사표 후에 헌재 소장으로 지명이 됐는데 현직 재판관 중 소장 임명한다는 법률을 위반했다는 자격 논란.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라서 코드 인사. 그냥 사법시험 동기라서 이랬어. 대단하죠? 그런데 이제 이명박, 그러니까 이게 김대중 노무현 때는 이렇게, 그럼 이걸 주도한 게 누군지 알아요? 김대중 노무현 때, 김대중 노무현 때 이런 일로 낙마시킨 거 주도한 게 누군지 알아? 박근혜였어. 박근혜가 한나라당을 이끌면서 깨알 같은 청문회를 해야 된다. 검증이라고. 박근혜가 그런 거야. 그래 놓고 자기가 작년에 이제 그 장관 후보들을 내놨는데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 작년에 막 인사 참사였어. 작년에도. 그러니까 박근혜가 뭐라는 줄 알아? 신상털기식 청문회를 중지하라고. 능력을 봐야지. 그 신상털기식 청문회는 중단하라고 그랬다니까? 그건 검증이 아니라고. 지가 하면 검증이고 야당이 하면 신상털기야. 지가 하면 로맨스고 야당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 편견을 버려. 예. 자, 이명박 정부 때, 그,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교육비 이중 소득공제, 자녀들 미국 시민권 영주권 보유, 부인의 경기지역 일대 부동산 투기 논란, 그 다음에 박은경 환경부 장관은 농사를 짓지 않는 외지인은 소유할 수 없는 절대 농지 소유. 이때 자기는 땅을 사랑했다고.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이라는 해명 논란. 강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예정지에 아파트 투기 논란. 예. 그 다음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자녀 명의 부동산 40건 보유. 투기 논란. 장녀와 차남 재산 내역 비공개. 오피스텔은 암검사에서 아니라는 결과 나오자 남편이 선물로 사준 것이라는 해명을 했던 여성부 장관 후보자. 그 다음에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거액 빌린 사업가와 동반 골프 여행을 논란이 됐고, 그 다음에 아파트 구입 시 사업가에게 무담보로 15억 5천만 원 차용 논란. 15억 5천만 원을 무담보로 빌려서 썼던 게 걸려가지고 이제 물러났죠. 그 다음에 김태호, 이 정도 아니야. 훨씬 더 많았어. 그때 김태호 구속시켜야 된다 그랬었어. 청문회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만남 시점을 번복했다가 논란이 됐고, 부인 관용차를 그러니까 그 지사한테 나온 차를 부인한테 줬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도청 직원을 가정부로 쓰고, 가사도우미 지원이 그 가정부를 불러다 쓴 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부인 명의 아파트 등 재산 등록 누락, 그 밖에도 많았어. 어마어마한, 그 비리가 있어가지고요. 예. 그래가지고 총리 후보 그만두고 국회의원이 당선된 어처구니 없는. 그 다음에 신재민. 친구 회사의 부인 위장 취업. 자녀 전학위에 4차례 위장 전입, 승용차 렌트 비용 기업 지원 논란. 이래가지고 얘도 그때 기자 출신이었을 거야. 이거 말고도 많았어요. 여기 지금 칸이 모자라갖고 조금 적은 거지. 얘도 그때 더 많았어. 이거 말고도 많았어. 그 다음에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부인의 쪽방촌 건물 부동산 투기 논란. 이게 왜 나쁜 거냐면 쪽방촌에 살았던 것처럼 해가지고 그 딱지를 얻어서 그걸로 부동산 투기를 했을 나쁜 놈이다 막 욕먹었죠. 그 다음에 차관 퇴임 후에 김앤장에서 15개월간 4억 9천만 원 받았다고. 그러니까는 이명박 때는 4억 9천만 원 15개월에 받았다고 저기 물러났는데 안돼 봐봐. 안돼. 그러니까는 박근혜는 확실히 스케일이 커. 4억 9천으로 낙마했는데 안돼
얼마였지? 하루 얼마였냐? 하여튼 뭐 20매덕이었잖아. 한 달에 뭐 10몇 개월 동안 20매덕. 정동기는 그때 뭐 감사원장 후보자가 대검 차장 퇴임 후에 법무법인에서 7개월간 7억 원 받았다. 그 다음에 청와대 민정수석 경력, 감사원 독립성 훼손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뒀고, 그 다음에, 그니까 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사원장으로 꽂으려다가 실패한 사건이었지. 그 다음에 김병화 대법관은 제일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시 브로커와 통화하면서 수사 개입했던 의혹,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아들 공익근무지 서울지방지법으로 특혜 배치 의혹, 아파트 청약 순위 유지 위해서 위장 전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명박 때였다면, 예, 박근혜 정부에서는 작년에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두 아들의 병역 면제, 그때 뭐 체중 미달이라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체중 미달 아니었다 이래가지고, 예, 부동산 투기 의혹 및 편법 증여, 국무총리 후보, 그때 막 박근혜가 이랬잖아. 그 김용준 총리 후보더러, 뭐, 장애를 딛고 인간 승리를 한 도덕적인, 상징적인 인물이라 했다가 개망신. 이동엽 헌법재판소장, 항공권 깡 의혹. 뭐? 이건 확대해서 보자. 항공권을 깡을 했대. 카드깡처럼. 이게 뭐니? 항공권 깡은 뭐 하는 거야? 특수 업무 경비 그 생활비로 빼돌려서 쓰다가 걸렸고, 위장 전입, 관용차로 자녀와 동반 출근. 정말 너무 추잡스러워.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은 정말 이명박 때보다 더 추잡스러워. 기본이. 김종훈 미래부 장관 후보자 이중국적 부동산 보유 미국 내 유흥행각 루머.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유흥행각. 이것도 있는데요. 결정적인 건 뭐였냐면 이 사람의 부인이 소유한 건물의 성매매업. 이 사람이 부인 명의 건물에서 성매매업소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부인이 웁니다. 이래가지고 가버린 사람. 그 다음에 중소기업 청장은 얘는 공직자는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된다니까 싫은데요? 그러면서 그만둔 사람. 그 다음에 김병관 국방부 장관 무기 중개업체 고문. 한마디로 무기 브로커였던 거야. 그 다음에 미얀마 자원개발업체에서 주식 보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무기 브로커라는 게 들통이 나갖고 그만둔 거. 그 다음에 이 공정거래위원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였는데 이게 김앤장 출신이가 그랬어. 그러다 이제 해외 비자금이 밝혀져갖고 그만두고 튀고.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전관예우 얼마짜리? 그 뭐 20매덕. 전관예우. 정말 재밌죠? 예. 26억. 27억? 그랬다는, 예. 역시 박근혜가 압도적이야. 이 사람들, 여기 지금 장관만 나왔잖아. 박근혜 정부에. 아유, 이거 말고 또 있잖아요. 예. 이거, 물론 이제 청문회 통과하고, 그냥 이렇게 박근혜가 밀어붙였다가, 윤빤스. 그때 그 윤빤스 안 된다고 막, 윤창중 안 된다고 온 국민이 반대했는데 박근혜가 밀어붙여 그래가지고 막 쫙 봉투 뜯고 지랄하다가 빤스 먹고 설쳐가지고 윤창중 윤빤스. 그 다음에 진숙이 베프. 박근혜가 진숙이 베프라는 별명을 받았네. 몰라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지요. 막 이래가지고 막 새누리당 의원들도 웃지 좀 말라고 막 그 모래 속에 찾은 진주. 나중에 그냥 모래였다. 아유. 그러더니만 이번엔 맥주병 딱. 야, 음주운전 빡. 제자 논문 절도 빡. 와, 클래스가 달라. 클래스가. 예. 정말
그러니까 작년에는 인사 참사다 그랬잖아. 작년 그 장관 후보들을 보고 내가 볼 때 이거는 인사 난동인 것 같아. 박근혜 인사 깽판, 박근혜 인사 난동. 막 이거는 인사 참사 수준이 아니야. 인사 난동. 그러니까 인사 참극. 그 작년에도 참사라 그랬는데 인사 참극, 인사 난동, 뭐라고 그래야 되니? 인사 깽판, 인사 난동, 인사 참극, 뭐가 어울릴까? 뭐 더 나은 표현이 없을까? 인사 테러. 대국민이 인사 테러. 인사 테러.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인사 테러야. 박근혜가 할 수 있는. 왜 우리가 안대희를 보면서 막 놀랬잖아. 어떻게 안대희 같은 사람을 총리 후보로 지명하냐고 이제 막 국민이 그래서 무장극을 던진 거야. 안대희 보고 국민들이 막 화가 났는데, 그냥 무장극을 던진 거야. 와. 맥주병! 와, 정말, 논문 절도! 할 말을 잃었어, 할 말을. 정말 이 박근혜 인사 이야기는, 어디까지 이어갈까? 자. 또 이런, 장면이 있으니까 또 이것도 봐야지. 박근혜 인사 테러 우리 얼만큼 더 당해야 되는 거야? 어제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그 아픔이 생생한데 우리가 너무 빨리 그 참사를 잊는 게 아닌가 싶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문과 방송은 유병헌과 문창극 총리 후보자 논란으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유병헌 관련 보도 14개. 신문과 방송은 유병헌으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야당이 문창극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신문과 방송은 문창극 총리 후보자 논란으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기본 자격을 놓고 너무 극단적인 평가가 나오는 터라 세월호 참사를 잘 수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능력을 따져보자는 말조차 꺼낼 수가 없습니다. MBN 저 왜 저러냐? 저거 종편 채널A TV조선 능가하네. 동병상련? MBN 심각하네. 야, 이거 채널A TV조선 저리 가라네 하는 꼬라지가. 예. 이건 뭐지? 이 얘기는 이제 이거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거 너무 길어서 제끼고. 자, 오늘의 최대 이슈가 뭐예요? 오늘의 최대 이슈 전교조 법의 노조. 예.
전교조를 결국 이제 전교조는 불법 노조다. 예. 전교조 불법 노조라고 전교조를 불법 노조라고 정부에,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판단한 거잖아요. 그 정부에서 불법 노조라고 주장한 이유가 뭐죠?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전교조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죠? 해직교사 9명이 노조에 포함되어 있다고. 전교조가 불법이 된 이유가 뭐냐면 해직교사, 즉 이제 노동자가 아닌데 교사가 아닌데 9명이 해직교사가 전교조에서 일하고 있다고. 그래서 불법 노조가 됐어. 그건 건 아셨어요? 예. 이 전교조가 불법인 이유가 해직교사가 전교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이다. 그래서 이게 원래 전교조가 1989년에 만들어져서 그래가지고 99년에 합법화가 돼. 그래서 그때부터 공식 노조가 됐는데 그 공식 노조가 돼서 지금까지 한 15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15년 만에 다시 불법 노조로 만들어버린 거야. 예. 근데 그러면 이제 그래갖고 이 노조냐 아니냐가 지위의 차이가 있어. 공동 대처를 못 한다든가 노동권 간에 뭐 교장이나 이런 사람이 전교조란 이유로 뭐 이렇게 괴롭히고 이랬을 때 이 노조법으로 대항할 수 없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작년부터 이제 법의 노조를 각오하고 사단법인으로 전환해서 진행하겠다. 예. 사단법인으로 전환해서 계속해서 전교조 활동을 하겠다. 전교조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다만 박근혜 정부가 그게 이명박 정부 때였나? 이명박 정부 때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든 거지. 불법 노조로 한 게 12년이었지. 그래서 이게 지금 재판을 계속 한 거잖아, 소송을. 그래서 최종 심판이 지금 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전교조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예. 전교조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전교조 활동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전교조 조합원들 분위기가 어떠냐 하면, 그냥, 각오하고 있다. 그리고 보다 더 강고해질 거다. 그러면서 굉장히 결의에 차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요, 그러니까 이 전교조를 불법이라고 재판부에서 판결했는데 거기 문제점이 있어. 뭐냐면 그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가만히 있어보자. 함께 읽는 뉴스.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뉴스로 안 올라왔네? 예. 전교조 법의 노조와는 안 올라와 있네? 함께 읽는 뉴스에? 아까 본 것 같은데. 예. 혹시 전교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전교조가 노조 가입, 그러니까 노조원이 아닌, 그러니까 노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은 설립이 취소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전교조를 불법화시킨 법 조항이 뭐냐 하면, 전교조를 불법화시킨 법 조항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때, 처음 설립할 때 그 회사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만약에 외부에서 노동조합을 꾸린다든가 개입한다든가 그걸 금지한 법이 있어. 설립을 금지시킨, 노동조합 설립할 때는 반드시 그 단위 노조의 구성원들로만 구성해야 된다. 요런 법이 있는데 그걸 적용해서 9명의 해직교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전교조는 불법이다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거야. 그런데 그 판결은, 그 법안은 언제만 적용되는 거냐 하면 설립 당시, 전교조를 처음 설립할 당시에만 그 조항이 적용되는 건데 이게 25년이 된 거잖아 벌써. 25년이 지난 노조를
해직교사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설립을 취소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든 이유가 전교조가 무슨 종북 좌빨 행동을 했냐? 그런 거 없어. 정말 뭐 북한을 뭐 숭상하고 김일성을 찬양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아니 이게 지금 최종 판결이에요. 예. 최종 판결인데 최종 판결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난 거야. 그치? 이거 최종 판결이지. 결론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그 박근혜 지지자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이, 예, 지금 대법원이 박근혜 추종 세력이 6명이잖아요. 박근혜 추종자가 6명이야. 그래서 지금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웃기게 나오고 있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법이야. 전교조를 합법화했던 것도 결국은 전교조를 그동안에 불법 노조라고 주장했던 게 문제가 됐다는 그 당시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을 걸로 아는데, 대법원, 그러니까 그 전교조의 노조 등록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합법화된 노조를요, 25년 만에, 해직교사 9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설립할 때 해직교사가 아니면 상관없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25년 만에 그 해직교사 9명이 있는 건 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맨 처음에 설립 단계에서 그 단위 노조의 노조원, 그러니까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노조에 개입할 수 없다라는 그 법 적용을 가지고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대한민국에, 예, 제가 틀렸어요? 제가 지금 설명을 잘못한 건가요? 제가 지금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제대로 설명한 거 맞죠? 제가 지금 제대로 설명한 거 맞죠? 이거 지금 대법원 최종이 아니라고요? 최종이라고 알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뉴스 기사 한번 확인합시다. 아, 대법원 최종이 아니네. 대법원 최종이 아니네요. 자, 법원이 법의 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서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 전임자 78명 학교로 복귀해야 되고 단체 교섭도 중단된다. 법원이 고용노동부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 내린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15년 만에 다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조가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가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의 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 판결에 따라 99년 7월 교원노조법 통과로 법내 노조 지위를 얻은 전교조는 다시 이전 법의 노조로 돌아갈 처지에 놓이게 됐다. 당장 노조 전임자 78명을 학교로 복귀시켜야 하고 이들 역할을 대신했던 학교의 기간제 교사들은 해고될 전망이다. 전교조 이름으로 진행 중인 단체 교섭이나 학내외 행사들도 중단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23일 전교조에 대해 해직교사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된 규약을 시정하고 현재 가입되어 있는 해직교사 9명을 탈퇴시키라고 명령했다.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24일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아, 이명박 때가 아니라 박근혜 때네요. 두 가지가 잘못됐어. 이게 대법원이 아니라 서울행정법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명박 때가 아니라 박근혜 때 내린 결론이다. 예. 기가 막히죠? 예. 자, 바로 잡았고요. 이거 54분이라 못 보겠네요. 이 54분짜리니까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예, 서울, 경기, 인천, 진보 교육감들의 이야기,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그러면 이게 행정법원이잖아. 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내렸으니까 이건 아마 항고를 하는 걸걸? 그치? 요거는 항고를 하는 걸 거야. 행정법원 명령은 요게 그냥 뭐라 그러나, 일반 법하고 달려서, 항소는 형사법이나 민법,
이런 거 할 때 항소한다 그러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예,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항고라고 그러지 않아요? 항고. 그리고 이제 상고는 대법원에다가 내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상고하고 항고가 달라. 항고하고 상고가 다른데, 항소는 1심 법원에서, 민사나 형사소송의 1심 법원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면 2심 법원에다 항소를 해요. 그 다음에 2심 법원에서 내린 결론에 불복하면 대법원에다 상고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제 행정법원에서 내린 판결이면 민사나 형사소송이 아니야. 그러면 이런 행정법원 판결은, 그 대법원에 항고라고 하는 걸로 알아요. 그죠? 항고라고 그러죠, 항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고 대법원에다가 올릴 때는 그걸 항고라 그래.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나는 지금 항소한다는 저기를 못 봐서 항소라고 그랬는지 항고라고 그랬는지 잘 몰라서 한번 나온 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요게 지금 서울행정법원 3심 제도가 아닐 겁니다. 예. 행정법원은 3심 제도가 아닐걸요? 행정법원은 저게 서울행정법원이 그 고등법원에 있는 걸 거야. 예. 항소라고 나와요? 교원법 개정운동에 나서겠다. 예. 이것도 행정법원도 3심 제도예요. 내가 애들한테 그때는 2심이라고 가르쳤던 거, 2심 제도라고 가르친 것 같은데? 여기 지금 항소라고 나오나요? 오늘 나온 뉴스들이라 내가 미처 못 보고 방송을 시작해서, 전교조, 사법부, 행정부의 신여임을 고백했다. 법외노조 처분 소송, 패소 판결에 반발하여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추가 법적 대응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도 이것도 3심 제도래요? 행정법도? 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데에 그치지 않고, 맞다. 항고, 재항고가 있어. 행정처분에 대해서는요, 항고하고 재항고가 있어. 예. 그러면 이게 항소라는 말이 아니라 아마 항고라고 해야 될 거야. 예. 부당하게 해직된 송두리 얘기가 나오고. 이게 지금 근데 법원이기 때문에 항소라고 그러나? 맞아. 미안해. 내가 헷갈렸어. 행정부의 방침이면, 행정부의 결정이면 항고, 재항고다. 미안해요. 다시 정리할게. 법원 판결이니까 1심 법원이니까 항소가 맞아요. 예. 1심 법원이니까 항소가 맞고 2심 법원, 그러니까 1심에 불복해서 법원에다가 다시 소송을 거는 거, 소송이니까 이건 2심이야. 2심으로 가는 거 항소, 3심으로 가는 걸 상고라 그래. 근데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렸어. 근데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해. 가령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해. 근데 내가 이거는 기소를 해달라. 다시 요구를 하는 걸 항고라 그래. 근데 그러면 이 항고가 되면 좀 더 높은 행정부로 가. 행정 단위로 가서 3급 행정 단위에서 기각할지 말지를 정하는데 또 기각을 해. 그러면 내가 이걸 다시 재항고를 해. 그러니까 행정부에다 하는 거는 항고, 재항고이고 법원에다 하는 건 항소, 상고이고. 맞다. 그렇게 가르쳤다. 하도 가르친 지 오래돼가지고 2009년 이후로 안 가르쳤더니 헷갈렸어. 예. 그러니까는 그럼 이번 게 말이 나온 김에 법의 과정을 한번, 소송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배우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왜 영장이 발부됐다. 그럼 막 되게 뭔가 큰일로 보이잖아. 체포 영장이 청구됐다. 청구됐다라는 건 뭐냐면 경찰이 얘를 체포해야 되겠다라고, 경찰과 검찰이 얘를 체포해야 되겠다고 법원에다가 신청하는 거야. 청구, 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 체포영장 청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 그러면 법원이 허락을 해줘야 그 영장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발부라 그래.
법원이 그래 얘 잡아와, 얘 구속시켜, 얘 압수수색해. 그러면 이게 발부야. 영장을 발부하는 게 법원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수사를 하는 거야. 구속하고 체포해서 수사를 하는 거야. 그 수사를 해가지고 검사가 얘는 유죄가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얘를 기소하는 거야. 기소는 뭐냐? 재판부에다가 얘는 이런 죄를 지은 게 확실하고 증거는 이겁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열어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재판부에 내는 걸 뭐라 그래? 기소한다 그래. 기소. 그러니까 기소됐다. 그러면 유죄냐? 아니에요. 기소됐다는 얘기는 그냥 검사가 얘는 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청구했다는 얘기, 재판을 신청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10년 구형 그럼 어머 10년 이러잖아. 구형이란 말이 중요한 거야. 구형. 검사가 재판을 쭉 하는데 과정에서 이제 재판장이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어.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재판부에서는 피의자의 신원 확인하고 어떤 범죄로 재판을 시작할 거다. 그리고 증거는 뭐뭐 인정하고 증인은 뭐뭐를 채택한다라는 재판의 절차를 정하는 게 1심이. 이게 첫 번째 재판이야. 1차 심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 증거하고 증인을 확인을 해. 증인을 확인을 해갖고 심리를 맞춰. 그러면 그 심리를 다 끝내고 나면 뭐를 하느냐? 검사가 구형을 때리는 거야. 심리를 다 마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다 찾아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검사는 이러이러한 유죄라고 봐서, 뭐, 징역 10개월에 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 이게 구형이야. 그럼 이제 검사가 주장하는 바야. 그러면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해. 최후 변론을 하면서 검사의 유죄 주장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증거가 뭐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후 변론을 해. 아니면 검사의 주장이 너무나 그러니까 검사가 주장한 바 중에 어떤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게 뭐 이 범인이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으니 특별히 인정을 해서 그 양형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최후 변론을 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판사가 고민을 해. 보름 정도 고민을 해서 마지막에 선고를 내려. 선고를 내려야 유죄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1심이야. 그게 1심. 그 다음에 그 1심은 주로 누가 하느냐? 지방법원이나 지원. 지방법원하고 지원이 좀 달라. 그러니까 어떤 법원에, 그러니까 지방법원이면 지원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큰 거. 그 다음에 지원은 뭐냐면, 어느 법원에 작은 출장소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지방법원이 있고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법원 안에 이제 뭐가 이혼소송 같은 경우에 가정법원에서 하고, 그렇게 이제 하여튼 법원이 이제 1심 법원은 가정법원, 지방법원, 지원 등에서 1심 법원을 해. 그 다음에 2심은 어디로 가? 고등법원으로 가. 2심은 고등법원이나 혹은 가령 1심이 단독부라래요. 단독부 판사 혼자서 결정하는 게 1심이야. 그러면 2심부터는 3심제, 그러니까 3명의 판사가 나와. 2심은 3명의 판사를 둬서 지방법원의 그 합의부로 2심이 될 수가 있어요. 어렵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1심은 판사 1명이 결정을 해. 근데 그 결정에 불복을 하면 고등법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방법원의 합의부. 그래서 판사 3명이 나와서 같이 2심을 판결을 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대법원에 갈 때는 재판이 없어. 대법원은 재판이 없고 뭘 하느냐? 서류 심사만 해. 고등법원의 판결이 그 합당하냐 아니냐를 모든 증거 조사랑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그 서류 심사만 해가지고 판결하는 거야.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선 다음에 아주 특이한 일이 2가지가 있었어요. 원래 법원에서는 모든 판결을 공개하지 않아. 법원 장면을 사진도 못 찍게 해요. 아주 특별한 경우, 가령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법원에서 사진 찍히거나 아니면 인혁당 사건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법원에선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요. 공개 재판을 하되, 그러니까 방청객을 들어오게 하는 게 공개 재판이고, 그러나 사진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해. 그러면서 이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정말 그냥 서류로 받는단 말이야, 판결문을.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대법원이 그 재판의 일부를 공개를 2번 했어.
그죠? 대법원에서 그 법원에서 재판을 언론에다 노출한 게 2번이 됐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판사 출신, 검사 출신을 많이 데려다 쓰잖아. 그거하고 연관되어 있대. 지금 박근혜 정부가 판사 출신, 검사 출신을 대거 데려다가 쓰고 있잖아요. 심지어 막 헌법재판소에서도 데려다 쓰겠다라고 막 이러고 있잖아. 그 이유가 뭐냐? 사법부를 컨트롤하는 거래. 이게 지금 박근혜가 사법부를 갖다가 조정하기 위해서 판사 출신, 검사 출신들을 데려다 쓴다는 거야. 사법부를 자기 수하로 두려고. 그래서 원래 사법부는 행정부, 특히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판사들이 자기도 발탁돼서 총리가 되거나 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대통령 마음에 드는 판결을 한다는 거지. 기사로 나온 거야? 응. 기사로 나온 내용이니까 한번 찾아봐. 예.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사법부, 그러니까 판사 출신, 검사 출신을 자꾸만 그 행정부에서 데려다 쓰는 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결, 그 주장이 작년에 많이 나왔어요. 기사로. 그 이유가 박근혜가 사법부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비판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비판이 나온 이유가 뭐냐? 누구 때문이죠? 걔 아버지. 박정희가 그렇게 나라를 통치했어. 박정희 때 사법부를 장악하고 그래서 인혁당 죄 없는 사람을 간첩이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잖아. 자기 아버지가 사법부를 장악한 방식이 그거였다는 거야. 판사나 이런 애들을 데려다 써서 충성하게 하는 거지. 대통령 눈치 보게 하고 대통령의 눈에 들으려고 판결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법부를 통제했다는 거야, 박정희가. 그래서 판사들이 박정희 지시에 따라서 죄 없는 그 지식인들을 빨갱이 간첩이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잖아요. 사형 선고를 내렸던 이유가 그래서 그 당시에 사법부가 그때 유신 독재가 사법부의 하수인 노릇으로 가능했거든. 그 전에 이승만은 그냥 지가 막 죽였어. 지가 막 죽였는데 박정희 땐 자기가 직접 죽인 게 아니라 사법부를 통해서 죽인 거야. 사법부를 통해서 죄 없는 사람을 빨갱이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려서 그렇게 죽였단 말이야. 지금 누가 그걸 노리고 있다? 박근혜가 그걸 노리고 있다는 얘기지. 응. 박근혜가 그걸 노려서 지금 이 사법부에서 사람들을 데려다 쓰고 그게 이제 김용준 총리를 데려올 때부터가 그랬던 거야. 김용준 총리, 안대희 이런 사람들을 자꾸만 대법관 출신들을 데려왔던 이유가 뭐냐면 대법원에서 너네 판단 잘해라 이런 거야. 대법관 출신이 행정부가 되면 대법관 출신이 행정부로 들어가면 대법관 출신들이 이 사법부에 기수가 있잖아요. 기수가 다 있기 때문에 대법관이 행정부에 들어가 총리가 되거나 이러면 누구한테? 현재 대법원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대법관 출신은 대법관을 최고의 명예로 여겨서 대법관을 그만두면 변호사도 개업 안 하고 대법관 출신은 변호사도 안 하고 행정부도 안 가고 주로 뭐라 그러나 교육계로 가는 거예요. 교육계로 가는 건데 그런데 안대희를 비롯해서 김용준이나 이런 사람들이 행정부로 박근혜가 자꾸 불러들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거야. 그걸 오늘 아침에 김현정 쇼에 나오던데, 그죠? 방금 우리 딸이었어요. 예, 방금 이제 그게 오늘 아침에 김현정 뉴스 쇼에 이게 사법부 장악 의도다. 그러면서 이 정교조 판결을 주시해야 된다. 이게 지금 사법부가 이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 이게 뭘 의미한다. 박근혜 눈에 들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박근혜 그쵸? 오늘 아침에 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장악된 이유가 뭐냐면, 현재 대법원의 6명인가 7명이 박근혜 친새누리당 입장이야.
친새누리 성향이 6명인가 7명이 된다고 지금 대법원이. 그래서 이미 대법원이 정상적인 판결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야. 중립적이고 정치적인 의사를 배제한 판결 내리지 못하는 수준이 돼 있어 지금 현재 대법원이.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가 자꾸만 대법관 출신들을 데려다 쓰려는 이유가 사법부 장악의 의도다. 그래서 오늘의 이 전교조 판결이 사법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다. 그러면서 아침에 설명이 나온 거야. 이게 전교조를 불법화 시키겠다는 그 법안이 최초의 설립 단계에서 적용하는 내용인데 25년 된 노조를 설립 당시에만 적용되는 규정을 가지고 불법화 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오늘 아침에 나왔지. 그치? 오늘 아침에 김현정 쇼에서도 요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서 박근혜가 자꾸만 대법관을 데려다가 총리를 앉히려고 했던 사인 이유가 뭐냐? 이게 법원이 판사들이 박근혜 눈치 보고 박근혜한테 줄서기를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역시 이 판사가 박근혜한테 나 이쁘죠 누나 이러는 거지 이제. 이 판사가 지금 박근혜한테 줄 섰다는 거야. 이게 지금 25년 된 노조를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 전부 다 교사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해직 교사가 됐던 사람들인데 그걸 갖다가 이 설립 단계에만 규정할 수 있는 조항으로 불법 선언을 했다. 그걸 갖다가 이 고용노동부 편을 들어줬다. 법을 적용 안 했단 얘기야. 법대로 적용이 안 된 거고 사법부가 법에 따라 판결하지 않았단 얘기야. 그러면 이미 사법부는 사법부가 아니란 얘기야. 오늘 아침 그거 맞지? 예. 사법부가 아니란 얘기야. 왜냐? 사법부는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때 그걸 사법부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그 호칭이 뭘 상징하냐? 이 판사님의 법원은 판사님이 지금 이 법원의 지배자이고 유일한 권위자다. 이 법원은 대통령도 그 누구도 국회의장이나 대통령이나 그 누구도 판사님의 고유 권한을 해칠 수 없습니다라는 뜻이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호칭이래요. 그래서 원래 그 모든 1심 법원이든 지원 가정법원이든 모든 법원의 판사는 그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법에 따라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을 때 그를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법에 따른 판결을 못하는 판사라면 판사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그냥 박근혜 시녀라고 부르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말이야. 그래서 제목이 전교조가 사법부가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했다. 이게 굉장히 역사적 표현이에요. 예, 역사적인 표현. 무슨 얘기냐면 이 재판부를 독립시키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이었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에서 민주주의를 처음 만들 때 민주주의의 상징이 뭐냐 하면 사법부의 독립이었어. 그래서 판사가 행정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그게 아니라 행정부의 눈치를 보면 비민주적인 국가. 그걸 영국과 프랑스에서 만든 거예요. 그게 그 원칙이 되면서 만약에 사법부 판사가 권력자의 눈치나 돈에 따라 판결을 하면 시녀라고. 돈의 시녀, 재벌의 시녀, 권력의 시녀라는 그 뭐라 그러냐. 유럽에서 나온 표현이야. 권력의 시녀라는 표현이, 그 유럽에서 나온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 너는 판사 자격이 없다. 너는 시녀일 뿐이다. 그게 그냥 시녀라는 말이 왜 나오냐 할 거 아니야. 이 시녀라는 말이 외국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법을 판사를 상징할 때 눈을 가린 저울을 상징해. 눈을 가린 저울. 그게 뭘 얘기하냐? 권력이라든가 재산 정도라든가 학력이라든가 걸 다 떠나서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공평한 판결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저울이 상징이고요. 이것도 유럽에서 나온 거야. 유럽에서 나온 얘기고, 그리고 저 시녀라는 표현이, 이렇게 사법부, 그러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표현도 유럽 법원에서 나온 표현이고, 그 표현의 의미가 당신이 오로지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누구도 당신의 판결을 관여할 수 없는 완벽한 당신의 권위를 인정받는 이 코트, 유어 코트. 그러니까 이 법원은 당신의 소유권이 유일한 권력의 공간이다. 권위의 공간이다. 그러니 당신의 판단은 남는다. 그래서 이 판결에 판사를 공개하고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판결문을 쓸 때 판사의 판결문은요, 영원히 남아요. 영원히 남기 때문에 그래서 판사의 판결문을 쓰는 거를 그 판사들이 굉장히 자기의 모든 판사가 직접 쓰고 그 판결문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승만 때 사법부가 있으나 마나였고 박정희 때 사법부를 시녀처럼 썼고 전두환도 마찬가지였고 박정희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에 이 사법부가 그 군부 독재에 군인들의 시녀 노릇을 했어. 그래서 그 노태우 이후에 민주헌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김영삼 때 판사들이 진실되게 회개를 해요. 우리가 과거 군부 독재 때 부끄러운 판결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우리법 연구회라는 거야. 판사들이 그 박정희 전두환 때 군부 독재에 자기네들이 신여 노릇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권력에 줄 서거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가 양심과 법에 따른 공정한 판결하는 판사로서 우리들의 자체적인 노력을 해나가자.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그 우리법 연구회라는 거였어요. 그건 민변은 변호사 조직이고 그 우리법 연구회라는 건 판사 조직이었어. 근데 그걸 누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 대법원에다가 압력을 넣으면서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종북이다라고 딱지를 붙인 거야. 우리법 연구회 판사들은 종북이다. 그러면서 그런 공정한 재판하는 사람들을 막 벌점을 준 거야. 근무 태도가 안 좋다 이렇게 벌점을 주라고 시켜가지고 이명박 정부에서 판사들의 승진 제도에 개입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이명박 정부 때 판사들이 그 스스로의 명예로운 판결을 못하게 된 거예요. 승진 제도에 개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판사들이 이명박 정부 이후로 제대로 된 판결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법 연구에도 종북 딱지가 붙어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겠다 그랬더니 종북이래잖아. 그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이고 현재 그래서 대법원에 들어가 있는 대법관들이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 지지자들이 7명인가 6명이야. 그런 얘기는 뭐냐? 대법원 판결이 거의 정치적인 눈치를 본다는, 박근혜 지시에 따라서 판결한다는 얘기야. 대법원이 그러면 그 밑에 고등법원도 지방법원도 다 개판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점이야. 지금 사법부가 행정부의 신여 노릇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이 법은 이건 지금 해직교사가 있다고 전교조 불법이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이거는 설립 단계에 25년 전에 해직교사가 있었다면 문제가 돼. 근데 그게 아니잖아. 전교조를 설립했다 해직당한 사람들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건 건데 그걸 법원이 고용노동부 편을 들어줬다면 이 판사는 판사가 아니라 이제 존경하는 판사님이 아니라 웃기는 시녀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지. 권력의 시녀 이렇게 불러야 된다. 오늘 부장판사가 저번에는 전교조 손을 들어줬던 판사다. 무슨 사건에서 전교조 손을 들어줬대요? 무슨 사건? 이 부장판사가 전번에 뭘로 손을 들어줬던, 혹시 무슨 벌금? 응? 벌금 같은 거? 예. 그 전교조 편을 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는 그러니까 언제적 얘기야. 언제? 응.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정말로 언제는 전교조 편 들고
언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는지. 자, 서울행정법원의 이 판사가 법원 전교조 시정명령 적합하다면서 법의 노조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그러니까 법의 노조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정지를 시켰다는 얘기네요. 전교조가,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전교조 시정명령이 적합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부터 행정부 편들었다는 얘기야. 전교조에다가 시정명령을 내린 게 적법하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이 행정부의 편을 들었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법의 노조 판정만 좀 연기했다는 얘기인 거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당분간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당분간. 서울행정법원 판사가 13년 11월에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전교조에 대한 시정명령의 적합함에 의문이 없지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의 노조로 보는 효과가 발생하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교조에 대한 시정명령에 적합함에 의문이 없지만 뭐라는 거야 지금. 쉽게 얘기하면 전교조한테 이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 내린 건 맞지만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법의 노조로 보는 효과가 발생하는지 단정할 수 없다. 이거 뭐 자기 부정이야 뭐야. 그래놓고 이번에 자기가 그렇게 판정한 거야? 재판부는 법의 노조가 되면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 노동쟁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전임자가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워지는 등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돼 행정소송법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가 노조 가입할 수 없는 해직자 조합원으로 가입 활동할 수 없도록 시정명령을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노조로 보지 않는다라고 통보했고 이에 전교조가 이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판결 선고가 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에 네티즌들은 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그렇구나.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시정이 계속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판사가 갖고 놓은 거네. 지가 판결을 할 때까지 자기가 한번 꼼꼼히 따져볼 때까지 한시적으로 노조의 지위를 인정해 주다가 이제 지가 딱 판결을 내는데 맨 처음부터 이 사람은 그렇게 본 거 아니야. 고용노동부의 주장에 합법성에 의문이 없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다. 고용노동부가 처음부터 맞다. 근데 자기가 선고할 때까지 너네 임시로 합법 노조 해라. 그런 거야. 그래놓고 자기가 이제는 노조 지위를 박탈하겠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야.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교조를 편들고 그런 게 아니라고. 이때부터 그냥 판사가 전교조 갖고 논 거야. 당분간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판사가 가지고 논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 판사가 이전에는 전교조 편들어줬다 아니라고. 맨 처음에 아까 갖고오신 님, 예. 근데 거기다가 좀 아까 그게 조선일보였어. 옛날에 편들어줬대요라고 갖고오신 님 누구지? 손들어. 옛날에는 그 판사가 손들어줬대요. 아까 갖고오신 님, 조선일보 기사를, 네. 블랙이에요. 제가 잘못 봤네요. 잘못 봤습니다. 뿌꾸 회장님이죠? 우리 방송에 조선일보를 갖고 오면 블랙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지금 이 조선일보 왜 그러냐 하면 조선일보는 기본적으로 진실을 보도하질 않아. 예, 잘못 봤다고 자수했어요?
그래요. 또 그러면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죠? 네. 다음부터 안 갖고 올게요. 죄송해요. 뿌꾸 회장님 이번에 처음 오신 분이죠? 세월호 사건 난 다음에 오신 분이죠? 네. 분명히 얘기했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연합뉴스, 문화일보, 그 연합뉴스는 한 15% 정도는, 그러니까는 사실만 보도할 때가 있어요. 이거 국제적으로 뿌려지는 거라서 15%는 쓸만한 내용이 10%? 그러니까 중요한 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절대 금지. 조중, 동문 네 가지는 절대 갖고 오면 안 돼. 블랙이야. 그 다음에 채널A, TV조선 절대 갖고 오면 안 돼. 채널A, TV조선은 그 호환 마마보다도 무서운 허위사실 유포 매체이기 때문에 절대 갖고 오면 안 돼. 그 다음에 데일리자 들어간 것들도 갖고 오지 마세요. 데일리가 들어갔으면 일단 갖고 오지 마. 외국에서는 데일리가 일간지라는 상징인데, 우리나라에서 데일리 시리즈는, 조선일보의 똘마니들이다라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그 조작가, 동작가, 문작가, 대작가. 예, 그래서 이 데일리 시리즈는 갖고 오면 안 돼요. 블랙이에요. 예. 하여튼, 이제 뭐 논란 정리됐잖아. 그죠? 누구니 망치 부인 아이디를 감히 달고 들어온 거? 누가 감히 망치 부인이라는 아이디를 달고 들어왔어? 네가 세상 무서운 줄을 모르는구나. 예. 자, 그러면 오늘 다뤄야 될 이야기 중에 이거 법의 전교조, 법의 노조 이야기. 그다음 또 다뤄야 될 거 중요한 거 있어요? 또 다뤄야 될 중요한 내용? 월드컵마저 압도해버린 문창극 파문. 자, 만기 출남이 쌓아올린 인사 참극. 사실 만기 친남이라 그러잖아. 뭐든지 수첩에 적어서 자기가 꼼꼼히 챙긴다 그러다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된 거죠. 예. 건강보험료 96채 보유에도 건강보험료 0원. 직장인만 봉인가. 직장 피부양자 중 2주택 보유 이상자 120만 명. 세금 건보료 없다. 자식 이름으로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월드컵 마저 압도해버린 문창극 파문. 문창극 사태 국민들이 21일까지 넉넉히 기다려야 되냐. 새누리 도와달라, 새누리 똥 싸러 들어갈 때는 도와달라 구걸하고 다 꺼먹고 권력 투쟁하고 있다. 그 다음에 중국 정부 공식적으로 문창극 망언의 분노. 문창극, 중국이 기독교화해야 중국 민주화 이루어져. 지금 중국이 계속 박근혜 정부에다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야. 이 중국이 이런 반응을 내놓는 거는 미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김관진이 중국의 이 반응은요, 단지 문창극 때문이 아니라 김관진이 발표를 했잖아. 미국이 우리나라에다 중거리 미사일을 설치하는 걸 반대 안 하겠다. 한마디로 미국의 MD 체제에 편법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김관진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중국이 열이 받은 거야. 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설치하겠다는 중거리 미사일은 누구 공격용이냐? 평양 공격용이 아니야. 중거리 미사일이라는 건 베이징 공격용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이 김관진의 중거리 미사일 설치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말은 전쟁하자는 거냐 이렇게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직접적 반응이라기보다 문창극에 대한 분노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식의 문제가 중국 까이 거 이럴 수 있는 상황이냐? 이걸 잘 판단해야 돼요. 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누굴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 무역 의존도 1등 중국이야. 미국이 아니라고. 근데 지금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정말 웃겨요.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가 누구냐? 그럼 미국이래. 저봐. 미국이라는 애들 있잖아.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어. 미국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갑니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요. 예. 그래서 미국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 대부분이 저렇게 알고 있어. 아니야. 중국이야.
예. 그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 1등이 중국이고, 그 다음이 2등하고 3등이 유럽하고 중동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역 의존도라는 게 뭐냐면 무역 규모로 따지는 거예요. 예. 무역 규모로 따지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중동은 우리가 석유를 사오잖아. 원유를 사오기 때문에 무역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야, 중동이. 그 다음에 중국이 우리가 수출도 하고 수입도 많이 하고, 그래서 무역량이 중국이 제일 많아. 그 다음에 이제 유럽도 그 나라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요, 무역 의존도로 따지면 4위야. 그리고 무역량이, 전체 무역량의 20%인가 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중국이랑 등을 졌을 때, 우리가 중국과 등 졌을 때, 뭐가 문제가 돼?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외교라는 게 말이에요. 옛날에는 외교 통상부였잖아. 외교 통상부. 그래서 이 외교 통상부라는 게 뭐냐? 외교와 그 통상이라는 건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무역 관계나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외교를 풀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중국을 열받게 하는 게 계속해서 미국에서 이 한미일 MD 체제 만들자고 막 꼬시는데 그거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작년에 올 봄이지, 무엇보다 간첩 조작 사건,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중국을 개무시했잖아. 박근혜 정부하고 새누리당이. 중국이 지금 완전히 뚜껑 열려있는 상태야. 시진핑이 박근혜한테 작년에 되게 잘해줬다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작년에 막 난동 부릴 때 시진핑이 눌러줬단 말이야. 확 눌러주면서 박근혜한테 힘을 실어줬어. 그 이유가 뭐냐? 중국과 한국의 무역관계 때문이었죠, 시진핑은. 시진핑은 경제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박근혜가 중국 공안을 무시하고 중국 정부의 정부 당국의 입장인데 공식적 입장이 아니라는 둥 이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남대준이 감싸다가 큰 실수를 한 거야. 그래서 찍힌 데다가 이번에 또 MD 체제, 거기다 문창극 발언, 중국과 계속 외교가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사실 중국과의 외교가 어그러지기 시작한 게, 그게 이명박 때야. 이명박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김대중 노무현 때, 그 90년, 그러니까 김영삼 때부터 중국하고 우리가 무역을 시작했어. 그러다가 중국으로 공장을 가장 많이 지으러 간 때가 김대중 때였어요. IMF로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다 망했잖아. 그때 중국으로 다 공장을 지으러 갔다고. 그 무역 규모가 큰 이유가 뭐냐? 중국에서 1차 생산물을 만들어서 갖고 와. 인건비가 싸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라벨 달아갖고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수출을 했단 말이야. 그러려고 중국 공장으로 다 갔어, 김대중 때.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중국하고 우리의 무역량이 대폭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중국이 무역 규모 1등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이명박이 당선되자마자 부시하고 부시 의존, 부시 중심의 외교 정책을 피면서 부시가 요구한 작게 5029라는, 그게 뭐냐? 작전 전략 5029, 작게 5029라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 부시가 짜서 노무현 때부터 해달라고 그런 걸 노무현이 안 해준 거야. 그걸 이명박이 해줄게! 그래서 해버린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언제든지 북한이 붕괴되면 한미일 연합군이 북한으로 점령에 들어간다. 그걸 얘기한 거야. 근데 북한으로 먼저 선제 경격해서 들어간다는 게 작게 5029인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지금 북한은 거의 중국에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이 동북공정이라는 걸 통해서 계속해서 중국과 간도지방과 북한을 하나로 묶어서 중국의 소수민족인 것처럼 대우했고 투자했고 조차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땅을 빌려서 쓰고 있다고. 중국이 북한에다가 경제협력하고 있고, 다른 서방 세계에서 모든 경제 지원을 끊었을 때 중국이 먹여 살렸어. 그러니까 만약에 한미일이 북한으로 쳐들어간다는 얘기는 곧 중국을 공격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작게 5029는 이게 사실은 뭐다?
북한을 견제하는 목적이 아니라 결국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때 중국하고 어그러진 거야. 근데 이명박이 중국을 너무 무시한 거야. 중국 대사를 불러다가 막 야단치고 그랬어. 중국 대사를 불러다가 막 경고하고 야단치고 막 그런 거야. 중국 그 대사가 보고 화나갖고 중국으로 돌아가 버렸잖아. 최악으로 갔었어, 이명박 때. 최악의 상황까지 몰렸다가 이명박이 얘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야. 외교 전문가들이 큰일 나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 그거를 회복하려고 그랬는데 안 된 거지. 그래서 이명박 때는 중국이 계속 한국하고 냉랭한 그 상황이었고, 그때 우리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노조 문제나 이런 걸로 되게 많이 조치를 당했어요. 그거 알지? 이명박 때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노조에 대한 대우를 제대로 못했다, 또는 직원에 대한 모욕을 했다 이러면서 막 제재를 받고 엄청 돈 뜯긴 이유가 이명박 때문이야. 이명박에 대한 분노로 복수를 한 거야, 한국 기업에다가. 그게 이명박 때 우리가 겪은 일이었어. 그래서 시진핑이 박근혜가 되니까 관계를 잘 풀어보자 그랬는데 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문창극 계속 고수하면서, 무엇보다 박근혜는요, 지금 문창극이를 총리로 지명해놓고 오늘 아베가 어떻게 얘기했나? 내일 얘기 나오겠죠? 아베가 지금 고노다마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발표한다는 거야. 그래갖고 막 언론들은 한일 관계 뒤틀리나? 아니 뭐가 뒤틀려? 아베 입장하고 문창극 입장이 똑같은데 뭐가 뒤틀려? 일본의 아베가요, 위안부를 일본이 폭력적으로 강제로 위안부를 동원했다, 그걸 인정한 게 고노라는 총리의 담화였어. 그거를 재검토하겠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폭력적인 그 태평양 전쟁 발발에 대해서 자기들이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래야 그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서 한반도로 쳐들어오려고, 일본이 가라앉는다는 막 위기의식이 있으니까 한반도를 어떻게든 다시 쳐들어오려고 지금 집단적 자위권을 만들기 위한 1단계가 고노다마 재검토거든. 그 고노다마 재검토를 하겠다는 그 아베를 우리나라에서 막 비판을 해야 되는데, 아베랑 문창극의 입장이 똑같아. 아베랑 문창극의 입장이 똑같다고. 그런데 지금 박근혜가 지명 철회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청와대가 또 스스로 물러나라. 지금 새누리당하고 청와대하고는 지금 이제 스스로 물러나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박근혜가 실세가 아니라는 거야. 박근혜가 자기가 진짜 대통령이면 그냥 지명 철회하면 돼. 근데 박근혜는 이제까지 지명 철회 한 번도 못했어요. 왜 못한지 알아? 실권자가 따로 있단 얘기야. 결정권자가 따로 있어서 대통령은 지명만 해. 대리 지명만 해주고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박근혜는 계속 기다린다니까? 지금 또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번 문제에 보니까 이번에 내부 권력 투쟁이 벌어진 거야. 김기춘과 그 새누리당 실세들 간에 권력 투쟁 중이야. 김기춘 때문에 지금 자기네 다음 총선에서 잘못하면 완전히 악풍이 불겠다, 악재가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기춘하고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건데, 김기춘이 물러나면 김기춘 뒤에 진짜 베일에 가려진 실세가 누군지가 드러날 거다. 왜? 김기춘 자리에 누군가 또 나올 테니까. 박근혜 망치 부인 선동질? 너 김기춘이냐?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벌써 또 5시인데 5시 20분인데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뤄야 되는데 못 다룬 내용이 있다면 내일 또 다룰게요. 예. 오늘 방송 어땠어요? 예. 박원순, 정몽준 선후배 사이로? 뭔 얘기야? 예. 자, 어느새 여러분님 감사드리고요. 가만히 있어보자. 오늘 방송 들을만 하셨나요?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를 보면서, 물론 이제 세월호를 통해
정말 착한 소시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예. 이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착한 소시민들이 지금 뭔가 잘못되고 하고 있구나. 그동안에 이렇게 참고 협조하면 언젠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착한 소시민들이 지금 박근혜 정부를 지켜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박근혜는 이상한 스타일로 통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문제가 이제까지 박근혜가 지명했다가 봉투 지명을 했다가 한 번도 지명 처리한 사람이 없어. 왜 그러냐고. 다 자진 사퇴할 때 기다려. 완전히 나라가 쑥대밭이 되도록 박근혜는 자진 사퇴를 기다리고 있어요. 박근혜가 임명권자가 아니란 얘기야. 그죠? 자, 이번 문창극 사태로 이번 문창극 사태는 결국 김기춘 인사위원장의 문제, 이걸로 집중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문창극을 박근혜가 안 자르는 이유가 문창극을 자르면 김기춘도 잘라야 되기 때문에 안 자르고 버티고 있다는 거야. 문창극 덕분에 김기춘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문창극, 중국, 일본과 외교 망가지고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데 여전히 박근혜는 지금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보호하려는 어떤 노력도 못하고 있어요. 그죠? 예. 자, 뭘 우려 처먹는다는 얘기지? 박근혜가? 예. 자, 하여튼, 이제까지,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산업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예, 방송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라면 추천이, 아직 3,000이 안 되네. 자, 추천이 2,900개에 머물러 있군요. 아마, 여러분, 망치부인 방송 별로, 이제 3,000명의 지지도 못 받는 방송이 된 건가요? 예. 사실 2,900개도 많긴 많죠. 그죠? 아직 추천 안 하신 님들 빨리빨리 추천하셔서 3,000 추천 채워주시고요. 예, 방송 마음에 드셨다라면 추천, 마음에 안 들었다면 아니 도대체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와? 아니 방송을 2박만 하면요 제일 먼저 자리를 찾아와갖고 망치부이냐 왜 선동을 하냐? 선동이 되고 싶은 거야? 아니 이 방송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선동질을 하면서 그냥 열면 제일 먼저 와요. 블랙을 걸어도 뚫고 들어오고 너 나 좋아하냐? 아유 정말 꼭 저렇게 이렇게 들이대가지고 나한테 내 눈에 들고 싶은 일념을 버려. 나 이미 품절녀야. 나한테 선동했다고 지랄하고 내일은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겠어. 내 마음을 훔쳐간 망치부인을 잡아주세요. 뭐 이러면서 웃기지 마라. 꿈도 꾸지 마. 난 이미 품절녀야. 예.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선물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혹시 벙어리나 강퇴를 시켜야 되는데, 벙어리 강퇴를 못 시켰다라면 죄송하고요. 예, 못 봤어요. 내가 못 본 거야. 자, 각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예. 목소리가 너무 안 좋다. 예.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고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시작할게요. 선물로 후원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 예,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추천해주신 3,056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